늦가을의 차가운 밤바람이 인적 드문 파주의 한 외곽 공동묘지를 휩쓸고 지나가며 메마른 나뭇가지들이 스산한 마찰음을 냈다. 강민아는 빛바랜 하얀 국화다발을 손에 쥔 채 묘비들이 늘어선 좁은 오솔길을 따라 쟁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태성그룹의 전 회장이자 그녀의 시아버지였던 구 최태신 회장의 묘비 앞이었다.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오늘 밤 미나는 묘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이 스산한 곳을 다시 찾았다. 그녀의 곁에는 생전 최 회장이 끔찍이 아꼈던 충직한 도베르만 럭키가 있었다. 그런데 평소 늠름하던 럭키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낮게 으르렁거리기만 하던 녀석이 갑자기 날카로운 눈빛으로 묘비 바로 아래의 흙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거칠게 짖기 시작했다. 럭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치 땅속 깊은 곳에 묻힌 무언가를 파내려는 듯 날카로운 발톱으로 진흙 바닥을 미친 듯이 긁어댔다. 깜짝 놀란 미나는 서둘러 몸을 굽혀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키려 했다. 럭키야, 왜 그래? 여긴 내 옛 주인이신 아버님 묘역이잖아. 하지만 럭키는 멈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더 사납게 짖으며 쉴 새 없이 땅을 파헤쳤고 질척한 진흙이 사방으로 튀었다. 미나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싸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춰요. 거긴 건드리지 마십시오. 미나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깡마르고 고단한 기색이 역력한 노인이 서 있었다. 깊게 펜주름 사이로 드러난 노인의 두 눈에는 명백한 공포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고 나무 지팡이를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묘지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김관리인이었다. 김 영감님, 이 밤중에 여기서 뭘 하시는 건가요? 미나가 물었다. 김 관리인은 서둘러 다가오며 짐짓 엄한 목소리로 공포를 감추려 애썼다. 아무것도 파헤치지 마십시오. 죽은 자는 평안히 잠들게 두어야 합니다. 건드려서 좋을 것 하나 없습니다. 미나는 미신 따위를 믿는 성격이 아니었다. 오히려 김 관리인의 그 기이하고 과민한 반응이 그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부추겼다. 럭키는 여전히 지저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묘지 전체가 진동하는 듯했다. 김 영감님, 도대체 뭘 숨기고 계신 겁니까? 미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추궁하며 땀방울이 맺힌 노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뿐입니다.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을 쳤다. 공포에 질린 것이 역력했다. 미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정우야, 지금 당장 파주 묘지로 좀 와줘야겠어. 아버님 묘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박정우,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팀장이자 미나가 가장 신뢰하는 오랜 친구였다. 그녀의 목소리에 밴 짙은 불안감을 감지한 정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다. 알았어. 10분 안에 도착할게. 미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럭키를 내려다보았다. 녀석은 여전히 두 귀를 쫑긋 세운 채 묘비 아래의 땅속에서 무언가 끔찍한 것을 감지한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적막한 묘지를 비췄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온 듯 여전히 형사 잠바 차림이었다. 정우의 날카로운 눈매가 주변을 빠르게 스캔했다. 무슨 일이야? 정우가 다가오며 물었다. 미나는 지체 없이 럭키를 가리켰다. 럭키가 계속 짖으면서 땅을 파헤치고 있어. 밑에 뭔가가 묻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김 관리인 할아버지가 길을 쓰고 날 막아서잖아. 정우는 눈썹을 꿈틀하며
김 영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영감님, 뭐 아시는 거라도 있습니까? 김 관리인은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강하게 저었다. 아닙니다. 그저 고인을 함부로 파헤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노인을 주시하다가 묘비 앞에 땅을 세밀하게 살폈다. 몇 초간의 짧은 고민 끝에 그가 결단을 내렸다. 미나, 네가 괜찮다면 한번 파보자. 럭키가 도대체 뭘 찾아낸 건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김 관리인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안 됩니다. 고인에 대한 불경입니다. 정우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불경이든 아니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수상한 점이 있다면 경찰로서 명백히 밝혀내야 하니까요. 정우는 노인의 반발을 무시하고 차에서 야전삽을 꺼내와 땅을 파기 시작했다. 럭키도 기다렸다는 듯 맹렬하게 앞발로 흙을 파내며 그들을 도왔다. 마치 오랫동안 은폐되었던 끔찍한 진실을 파내려는 듯했다. 불과 몇 분 뒤 정우의 삽끝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깡하고 부딪혔다. 그가 흙을 조심스레 걷어내자 손전등 불빛 아래로 차가운 금속 물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미나의 두 눈이 커졌고 충격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철제 상자잖아. 정우가 남은 흙을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상당히 낡아 보였지만 뚜껑의 자물쇠는 온전했다. 땅에 묻힌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김 관리인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지팡이를 쥔 손의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미나는 노인의 눈동자에서 극한의 공포를 읽어냈다. 영감님, 이게 뭔지 알고 계셨죠? 미나가 이를 악물고 물었다. 노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지만 흔들리는 동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우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미나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열어볼까? 미나는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상자 안의 물건이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불길하고도 강렬한 직감이 들었다. 정우가 자물쇠를 비틀어 보았지만 굳게 잠겨 있었다. 그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게 회장님 묘 아래 숨겨져 있었다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뜻일 거야. 미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얼어붙은 듯 서 있는 김 관리인을 한 번, 그리고 진흙투성이인 철제 상자를 한 번 번갈아 보았다. 이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주변의 공기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정우가 주머니에서 다용도 칼을 꺼내 자물쇠를 솜씨 좋게 비틀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의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와 구석에 놓인 작은 USB,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호가 각인된 기묘한 금속 열쇠가 들어있었다. 미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어 첫 줄을 읽어내려간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후일 거다. 미나는 숨을 멈췄다. 주변의 산소가 모두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귀에서 이명이 울렸고 종이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정우가 그녀의 어깨너머로 함께 글을 읽어내려갔고 그의 눈빛 역시 무섭게 가라앉았다. 미나야, 네가 이 편지를 쥐고 있다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겠지. 내 죽음은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철저히 계획된 암살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내가 가장 믿었던 자가 있다. 이 지면에는 모든 걸 적을 수 없지만 동봉된 USB 안에 내가 필사적으로 모은 증거들이 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진실을 찾아라. 하지만 부디 조심해라. 적은 내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거대한 괴물이니까. 미나의 전신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편지의 구절구절이 마치 차가운 비수처럼 그녀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시아버지, 최태신 회장은 병사나 사고사가 아니었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녀가 붉어진 눈으로 정우를 쳐다보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정우야, 아버님이 정말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걸까? 정우는 즉답을 피한 채 미간을 좁히며 작은 USB를 노려보았다.
이걸 확인해 보면 알겠지. 하지만 회장님이 이런 유서까지 미리 준비해 두셨다면 본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는 걸 명백히 알고 계셨다는 뜻이야. 누가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탐욕 때문에 한 가문의 어른을 무참히 짓밟은 자가 누구란 말인가. 바로 그때 럭키가 또다시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파헤쳐진 묘지가 아니었다. 녀석은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묘비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다시 땅을 맹렬히 파기 시작했다. 철제 상자를 발견했을 때보다 훨씬 더 경계심 가득하고 흉포한 모습이었다. 김 관리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털썩 주저앉을 듯 뒷걸음질을 치며 더듬거렸다. 안 돼. 말도 안 돼. 묘는 그것 하나뿐이었어. 저건 드러나선 안 돼. 미나가 고개를 획 돌려 노인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는 얼음칼처럼 날카로웠다. 김 영감은 숨을 헐떡이며 이마에서 쏟아지는 땀을 훔쳤다.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저 개가 알아버렸어. 정우가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노인의 멱살을 쥐어잡았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살벌했다.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묘가 하나뿐이 아니라니? 저 옆의 묘는 대체 누구의 묘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가짜 묘입니다. 정우와 미나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가짜 묘라니? 미나가 럭키가 흙을 파내고 있는 묘비 쪽으로 달려갔다. 낡은 비석 표면에는 글자들이 마모되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이름 따위는 적혀 있지 않았다. 미나는 마모된 비석을 손끝으로 훑으며 중얼거렸다. 이름이 없는 묘비, 고인의 이름조차 새기지 않은 무덤이라니. 이건 평범한 무덤이 아니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정우도 김 영감을 끌고 와 곁에 세워둔 뒤 삽을 들었다. 뭔가 이상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실토하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최악의 진실을 마주하기 전에 말입니다. 노인은 입을 달싹였지만 결국 깊은 한숨만 내쉬며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난 분명히 막으려 했습니다. 흙을 파 내려갈수록 무언가 기이했다. 관이 있어야 할 깊이인데도 나무관의 흔적은커녕 바닥에 두꺼운 콘크리트 층이 드러났다. 정우가 손전등을 비추며 눈을 가늘게 떴다. 무덤 아래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 이건 절대 묘지가 아니야. 미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흙을 완전히 걷어내자 그곳에는 육중한 철제 해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름 없는 가짜 무덤, 아래에 숨겨진 비밀 지하실의 입구였다. 미나는 얼어붙은 눈빛으로 김 관리인을 노려보았다. 설명해 보시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노인은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년간 모른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어이 이것을 찾아내셨으니 이제 아시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신 겁니다. 미나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정우가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미나를 바라보았다. 열어볼까? 미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가 철제 해치의 표면을 두드리자 둔탁한 금소금이 울렸다. 그리고 자물쇠를 살피던 미나의 눈이 커졌다. 방금 전 철제 상자에서 발견했던 그 기묘한 금속 열쇠의 모양과 해치의 열쇠 구멍이 완벽히 일치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아 넣고 돌렸다. 철컥하는 무거운 파열음과 함께 해치의 잠금이 풀렸다. 정우와 미나가 힘을 합쳐 육중한 철문을 위로 들어 올렸다. 순간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서늘하고 소름 끼치는 바람이 확 뿜어져 올라왔다. 오래된 곰팡 내에 섞여 피비린내와 녹슨 쇠 냄새가 뒤엉킨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찔렀다. 손전등 빛이 비춘 아래쪽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나선형 철제 계단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김 관리인은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내려가지 마십시오. 저곳에 발을 들이면 두 번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미나가 획 돌아보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소리쳤다. 당신은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죠? 이 지하실의 정체가 뭡니까? 정우가 노인의 멱살을 다시 틀어쥐었다. 말해. 경찰의 권한으로 증거인멸 및 살인 방조죄로 당장 체포하기 전에 똑바로 불어. 노인은 몸을 웅크린 채 갈라진 목소리로 울부짖듯 털어놓았다. 나는 10년 전부터 이 지하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여길 찾아와 해치를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들이 누군지, 저 아래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난 모릅니다. 내가 아는 건 단 하나. 호기심에 저 아래로 내려갔던 자들은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아래로 내려갔던 사람이 또 있었다고요? 김영감이 절망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단 한 분, 최태신 회장님이셨습니다. 주변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미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버님이 여길 내려가셨다고요? 노인이 끄덕였다. 회장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을 캐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이 무덤 앞에 우두커니 서 계시더니 갑자기 내게 묻더군요. 만약 내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이 차가운 어둠 속에 파묻혔다고 생각해주게. 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며칠 뒤 회장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미나는 꽉 쥔 주먹에서 피가 날 것 같았다. 이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를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연한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보았다. 내려가자 정우는 허리춤에 권총을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나는 손전등을 쥔 채 낡은 철제 계단을 한 칸씩 밟고 내려갔다. 발소리가 텅 빈 지하실에 기괴하게 메아리쳤다. 정우는 언제라도 총을 뽑을 수 있도록 경계하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계단의 끝에 다다르자 좁은 방이 아닌 거대한 지하 벙커의 복도가 나타났다. 양옆의 콘크리트 벽에는 수명이 다해가는 형광등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깜빡이고 있었다. 아버님이 이곳에 내려오셨다니 대체 여기서 뭘 목격하신 걸까? 미나가 마른 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육중한 철제 보안문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낡은 복도 안은 어울리지 않는 최신식 전자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었다. 정우가 번호패드를 살피며 말했다.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 수 없어. 그 순간 미나는 손에 쥐고 있던 회장님의 USB를 떠올렸다. 번호패드 하단에 숨겨진 USB 포트가 보였다. 그녀가 포트에 USB를 꽂자 B 하는 전자음과 함께 작은 액정 화면에 글씨가 떠올랐다. 이곳에 도달했다는 건 네가 지옥의 문을 열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명심해라. 이 문이 열리는 순간 돌아갈 길은 없다. 준비되었는가? 미나와 정우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저 문턱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 진실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법이었다. 끼기기기. 소름 끼치는 쇳소리와 함께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는 영안실처럼 차갑고 부패한 냄새가 났다. 정우가 손전등을 안으로 비췄다. 공간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다. 하지만 그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건들이었다. 양쪽 벽면에는 누렇게 바랜 캐비닛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수백 건의 파일 철이 쏟아질 듯 꽂혀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섬뜩하게도 수십 개의 텅 빈 목관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 미친. 도대체 여기가 뭐하는 곳이야? 정우가 권총을 쥔 채 주변을 살피며 욕설을 내뱉었다. 관 내부에는 시신이 안치되었던 흔적조차 없었다. 사용한 흔적이 없는 관들이야. 시신을 유기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대체 왜 이런 걸 지하에 쌓아둔 거지? 미나는 벽 한쪽을 차지한 거대한 화이트보드로 다가갔다. 보드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거미줄처럼 얽혀붙어 있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에 손전등 빛이 닿은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최태신 회장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최 회장은 낯선 남자와 거대한 빌딩 앞에서 악수를 하고 있었다. 남자의 입가에 번진 섬뜩한 조소가
미나를 소름 돋게 했다. 정우가 다가와 사진 아래에 작게 적힌 글귀를 읽었다. 프로젝트 리버스, 재생, 1단계, 프로젝트 리버스. 미나가 멍하니 그 단어를 입에 담았다. 정우는 구석에 놓인 낡은 책상 위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뽀얗게 쌓인 먼지를 털어내자 붉은색 도장으로 찍힌 제목이 보였다. 프로젝트 리버스. 대회비. 미나는 파일을 빼앗듯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1단계는 성공적. 피험자들은 특수구역으로 이송 완료.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한 통제와 감시 요망. 피험자? 무슨 인간 실험이라도 했다는 거야? 정우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미나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다 빼곡한 명단이 적힌 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피험자 4번 최태신, 태성그룹 회장. 2단계 진행 중. 정우야, 우리 아버님 이름이 여기 피험자 명단에 있어. 미나의 목소리가 한없이 떨렸다. 최 회장의 죽음이 이 끔찍한 재생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녀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파일 사이에서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다. 미나는 사진을 주워든 순간 전신에 감전이라도 된 듯 굳어버렸다. 하얀 가운을 입은 자들이 수술대 위에 누운 남자를 결박하고 있는 사진.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고 두 눈에는 극한의 공포가 서려있는 그 남자. 바로 시아버지 최태신 회장이었다. 아, 미나는 비명처럼 신음을 내뱉으며 사진을 떨어뜨렸다. 대체 우리 아버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우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사진 뒷면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험자사, 세뇌 실패, 폐기 처리 요망. 최 회장은 단순한 권력 다툼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지하 벙커에서 끔찍한 실험의 희생양이 되어 처참히 살해당한 것이었다. 미나의 눈에 슬픔을 넘어선 지독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아버님을 이렇게 만든 악마들을 전부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겠어. 정우도 날선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프로젝트 리버스의 배우가 누군지 끝까지 추적하자. 억눌린 공기가 그들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미나는 손에 쥐고 있던 USB를 정우가 들고 온 태블릿 PC에 꽂았다. 화면이 잠시 까맣게 암전되더니 헬쑥하고 야윈 얼굴의 최태신 회장이 영상 속에 등장했다. 생전에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짙은 절망이 드리워진 얼굴이었다. 미나야,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살해당한 뒤일 거다. 그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지하 벙커에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정우와 미나, 그리고 숨죽이며 따라 내려온 김영감까지 모두 얼어붙었다. 네가 이걸 본다는 건 내가 평생을 바쳐 두려워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는 뜻이지. 내 아들 성민이가 기어이 괴물이 되고 말았구나. 성민 씨가. 미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휘청거렸다. 자신의 남편이자 태성그룹의 후계자인 최성민. 나는 성민이가 정당한 방식으로 그룹을 이끌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녀석은 탐욕에 눈이 멀어 나를 등졌지. 자신이 나를 밀어내기 위해 무슨 짓을 벌였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녀석은 내가 이 영상을 남길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 영상 화면이 갑자기 전환되며 호텔 밀실에서 촬영된 듯한 몰래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다. 상석에 앉아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남편 성민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이사회 임원들과 낯선 사내들이 앉아 있었다. 늙은이가 순순히 권력을 넘겨주려 하지 않습니다. 손을 써야 합니다. 낯선 남자의 음성에 성민이 차갑게 비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그 늙은이는 어차피 오래 못 살아.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날 회장석에 앉는 건 바로 나니까. 자연스러운 심장마비. 그 정도로 위장하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다. 남편의 목소리가 벙커를 채우는 순간 미나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자신과 한 침대를 쓰던 남편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이려 모의하는 끔찍한 악마였다니. 이 개새끼. 정우가 이를 바득바득 갈며 욕설을 뱉었다. 영상이 끝난 후에도
지하 벙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어떻게 친아버지를. 미나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때 김 관리인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단순히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아씨, 이걸 보셔야 합니다. 김 영감이 서류함 하나를 열어젖히더니 두꺼운 파일을 꺼내 정우에게 건넸다. 파일을 빠르게 넘기던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말도 안 돼. 그것은 최태신 회장의 사망진단서와 화장 증명서였다. 하지만 사망 일자가 실제 최 회장이 사망한 날보다 무려 3개월이나 앞서 있었다. 성민이 그놈은 아버지를 이 지하 실험실에 가둬놓고 세상에는 이미 죽은 것으로 위장해 장례까지 치른 거야. 아버지를 세상에서 완벽히 지워버린 다음 그 위에서 상속 절차를 밟았던 거라고. 정우가 격분하여 소리쳤다. 미나는 소름이 끼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남편은 아버지를 죽인 페류나를 넘어 치밀하게 기획된 악마적 범죄의 주동자였다. 하지만 아씨, 아직 끝이 아닙니다. 김 관리인이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속삭였다. 프로젝트 리버스는 도련님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그 뒤에 더 거대한 배후가. 그 순간이었다. 삐삐삐. 날카로운 전자음이 정적을 찢었다. 김 영감이 비명을 지르며 구석의 서류함 뒤를 가리켰다. 안 돼. 캐비닛 틈새에 숨겨져 있던 시한폭탄에 붉은 LED 패널이 번쩍이고 있었다. 타이머는 59를 가리키고 있었다. 3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 폭탄이다. 당장 나가야 돼. 정우가 고함을 치며 출구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러나 김 관리인이 먼저 입구에 철제 해치문을 밀어보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이 밖에서 잠겼습니다. 노인이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누군가 그들이 지하에 들어온 것을 알고 밖에서 철문을 봉쇄한 것이다. 미친 함정이었어. 미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정우가 재빨리 폭탄 앞으로 다가가 케이스를 뜯어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이 드러났다. 경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에서 기본 훈련은 받았어. 해체해 볼게. 1:30분. 정우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파란 선인가 붉은 선인가. 실수하면 그 즉시 뼈도 못 추릴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정우야, 확실한 거야? 미나의 목소리도 극도로 떨렸다. 0:45분. 김 영감은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미나는 미친 듯이 주변을 살피다 천장 구석에 뚫린 좁은 환풍구를 발견했다. 미세하게 밤 공기가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정우야, 환풍구야. 저기로 나가야 해. 0:30분. 먼저 올라가. 정우가 소리치며 니퍼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미나가 김 영감을 억지로 밀어올려 환풍구로 집어넣고 자신도 그 좁고 먼지투성이인 통로로 몸을 구겨 넣었다. 0:10분. 정우가 마지막으로 눈을 질끈 감고 붉은 선을 잘랐다. 하지만 폭탄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았다. 0, 5, 0, 4. 제기랄. 정우는 니퍼를 내던지고 미친 듯이 점프해 환풍구로 뛰어올랐다. 미나가 그의 손을 꽉 잡고 위로 끌어당겼다. 0:02분. 그들이 묘지 밖의 풀밭으로 굴러떨어진 바로 그 순간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묘지 한 구석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화염과 흙먼지가 밤하늘로 치솟았고 대지가 지진이 난 듯 요동쳤다. 럭키가 겁에 질려 짖으며 미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세 사람은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참혹하게 무너져 내린 지하 벙커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정우가 이를 갈며 말했다. 놈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벙커를 통째로 날려버린 거야. 조금만 늦었어도 우린 저 안에서 뼈가루도 안 남았을 거다. 미나의 눈동자는 분노로 차갑게 빛났다. 우리가 진실에 다가선 걸 누군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야. 김 영감이 바들바들 떨며 입을 열었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도련님, 혼자 한 짓이 아니라고요.
저 지하에 가득했던 빈관들. 이 묘지는 죽은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그 끔찍한 실험에서 폐기된 자들을 흔적 없이 파묻는 거대한 쓰레기장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럭키가 다시 또 다른 무덤을 향해 달려가 사납게 짖기 시작했다. 정우와 미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다. 수백 개의 묘비, 이 아래에 얼마나 더 많은 추악한 진실과 억울한 죽음이 묻혀 있단 말인가. 정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전쟁은 이제부터야. 이 썩어 빠진 쓰레기들을 남김없이 파내주지. 며칠 뒤 서울 중심부의 태성그룹 본사 1층 로비.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태성그룹 신임 회장 취임 및 의혹 해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선 최성민은 맞춤 정장을 빼입고 특유의 여유롭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들. 최근 저와 태성그룹을 둘러싼 근거 없는 흉흉한 소문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 아내 강민아 씨가 심각한 우울증과 망상에 시달리며 아버님의 죽음을 오해하고 있는 점은 남편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태성그룹을 그 가증스러운 입 닥치시지. 최성민. 기자회견장에 거대한 양문이 활짝 열리며 강민아와 박정우 형사가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미나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과 USB가 들려 있었다. 장내가 술렁였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성민의 미소가 미세하게 일그러졌으나 이내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여보, 여긴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야. 병원으로 돌아가. 정우가 경찰 신분증을 치켜들며 단상으로 다가갔다. 태성그룹 최성민 대표, 당신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기자회견장은 발칵 뒤집혔다. 성민은 코웃음을 쳤다. 경찰이 소설이라도 쓰고 싶으신 모양인데 증거라도 있습니까? 미나가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응시하며 단상 옆에 메인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떠올랐다. 밀실에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모의하던 성민의 음성이 회견장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기자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하지만 성민은 당황하기는커녕 비릿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정말 놀라운 딥페이크 기술이군요. 조작된 영상 하나로 나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고작 그게 전부입니까?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놈은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둔 것이 분명했다. 성민이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미나와 정우를 끌어내리려던 찰나였다. 그렇다면 내 목소리도 조작이라고 할 텐가. 성민아. 회견장의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그 묵직하고 압도적인 목소리에 장내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성민의 여유롭던 얼굴이 순간 잿빛으로 변하며 일그러졌다. 이 목소리는 내 놈이 죽여서 지하 벙커에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내 애비다. 스피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동시에 단상 뒤에 VIP 대기실 문이 열렸다. 깡마르지만 특유의 매서운 눈빛을 간직한 노년의 사내 최태신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나오고 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태성그룹의 절대 권력자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기자들은 패닉에 빠져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아버지. 어떻게? 성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미나 역시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니. 최 회장이 성민의 앞으로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누군가 나를 꺼내주더구나. 내 놈이 나를 버렸을 때 네가 가장 믿었던 자가 나를 살렸다. 그때 회견장 사방에서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와 성민과 그의 측근들을 에워쌌다. 정우가 수갑을 꺼내 들고 성민에게 다가갔다. 게임 끝났다. 최성민, 넌 존속살인 미수 및 특수감금, 횡령 혐의로 체포다. 성민은 광기에 찬 눈으로 웃기 시작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붉은 버튼이 달린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오지마. 이거 하나면 이 건물 전체가 날아간다. 내가 이렇게 순순히 당할 줄 알았나.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정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성민의 명치를 걷어찬 뒤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리모컨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폭발물 처리반이 즉시 확인했지만 그것은 그저 조잡한 가짜 기폭 장치일 뿐이었다. 성민은 바닥에 짓눌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평생 당신 꼭두각시로 살 바엔 다 부숴버리는 게 나았어. 최 회장은 그런 아들을 처참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돌아섰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듯했다. 3개월 후 태성그룹은 다시 정상을 되찾아갔고 최성민은 중형을 선고받고 독방에 수감되었다. 하지만 미나와 정우의 수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미나의 메일함의 발신자 불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첨부된 사진 속에는 백발이 성성하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가 누군가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태성그룹의 공동 창업자이자 과거 최 회장과 결별했던 남자 조남철 회장이었다. 프로젝트 리버스의 진짜 배후, 대한민국의 유력 재벌가 후계자들을 납치해 지하벙커에서 세뇌와 인체 실험을 자행하고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재계 전체를 집어삼키려 했던 거대한 그림자 성민 역시 그의 교묘한 조종과 탐욕에 노란한 체스말에 불과했던 것이다. 조남철 회장은 결국 특검의 수사망을 피하지 못하고 구속되었다. 모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던 날, 미나는 태성그룹 사옥 옥상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시아버지 최태신 회장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수고 많았다, 미나야. 네가 아니었다면 태성은 악마의 손에 넘어갔을 게야. 이제 그룹의 핵심 부서를 네게 맡기고 싶구나. 하지만 미나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저는 제 몫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태성의 며느리가 아니라 온전한 강미나로서 저만의 길을 걷고 싶어요. 최 회장은 씁쓸하지만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어디에 있든 너는 우리 가족이다. 시원한 밤바람이 미나의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다. 거대한 악은 무너졌고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마침내 온전한 빛 속으로 걸어나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릴러나 재벌가의 암투를 넘어 탐욕이라는 맹독이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최성민은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친아버지마저 생매장하는 괴물이 되었지만 결국 그 역시 누군가의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끝없는 탐욕의 대가는 결국 완벽한 파멸과 지독한 고독뿐이었습니다. 반면 강민아는 부조리와 거대한 공포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굽히지 않는 용기와 박정우 형사의 집념이 있었기에 어둠 속에 묻힐 뻔한 억울한 진실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악은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 없으며 단 한 사람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깊은 내면의 가치와 인생의 철학을 나누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없는 욕망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미나의 험난한 여정과 성민의 몰락에 대한 여러분의 다채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시선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